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10년 후 미래가치에 주목하라 책의 저자이신 박합수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박합수 저자님은 KB국민은행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루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 정보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10년 후 미래가치에 주목하라라는 말을 하셨는데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선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뭐 단기 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년, 10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그 제도라든가 현 상황을 뛰어넘어서 미래 10년 후를 어디서 맞이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최고의 입지, 최고의 투자성이 있는 이런 자리가 어딜 거냐를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그 기준을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고자 이 책을 이제 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년에 오를 곳이 어디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발전성이 있다든가 미래의 네. 핵심 입지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10년 후에 내가 어디서 머물게 되면 최상의 입지가 될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네,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 때문에 네. 주택의 수요도 감소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하락이 될 것이다. 이제 네. 부동산의 전망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가 늘상 이제 뉴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듣는 얘기가 이제 인구 감소,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뭐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논리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거를 제가 맨 처음 본 것은 2006, 7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칼럼을 써서 인구 감소는 지역별로 다르다라는 이제 내용을 썼는데 이걸 그대로 2008년도 칼럼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거의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지금 읽어봐도 지금 쓴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우리가 2010년 이렇게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가 명확하게 이제 뭐 인구가 급감한다 이런 이제 그 자료가 나오게 된 기가 2005년도 기준 11월 기준 인구 그 센서스를 통해서 2006년도에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4천만 명대에서 4,800만 명대에서 감소한다. 5천만 명 못 찍고 이런 이제 통계청 전망치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구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 2018년이 이제 거의 뭐 정점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20년인데 네. 4,800만 명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 5,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미 검증이 끝난 거고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계속 인구 감소를 논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통계청의 최종 자료에 의하면 28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한다. 물론 이게 약간의 좀 당겨질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감소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지역 간의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면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남아 들어간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인구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절반이 모여 삽니다. 네. 이 수도권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인구가 이제 그만큼 집중이 돼서 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소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주택의 단위는 인구가 아니라 가구입니다. 이 가구의 변화는 계속해서 지금 역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상향인데요. 2040년까지 증가합니다. 1, 2인 가구가 거의 전체 가구의 60%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가구가 분화되면서. 이 가구가 주택의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구원 수는 평균 한 2.4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원 수는. 그래서 이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는 완만한 우상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역시 이것 또한 전국이 아니라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구 증가가 어느 정도냐면 수도권에서는 2018년 1년간 지금 이제 그 숫자를 보게 되면 서울은 3.3만 가구가 증가를 했고요. 경기도는 16만 7천 가구, 인천도
그 1.7만 가구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게 되면 21만 가구가 증가했어요. 1년간. 많이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1년간 21만 호의 집이 필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겠네요. 물론 혼자 사니까 작은 원룸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혼자 살지만 둘이 살지만 여유가 있고 구매력이 있으면 중대형 아파트에 살 수도 있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구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2040년까지. 그래서 수요가 일단은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한 그런 부동산의 대응법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지방 이를테면 농어촌, 지방 소도시의 감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다. 고령화가 되면서. 그러나 그 일본의 부동산 경우를 이제 많이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버블이 꺼진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뭐 땅값이 계속 올라왔었던 그로 인해서 뭐 정말 그 핵가족화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들이 좀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하지 않냐. 그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한테 과연 부동산 미래가 있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 또한 이제 끊임없이 받아온 질문이고요. 역시 이것도 제가 10년 전에 컬럼을 써가지고,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이제 쓰게 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동산 현황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그 고령화, 이런 그 인구 추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참고할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일본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버블기가, 우리가 이제 버블기는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 실물 자산의 급등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때 급등을 했습니다. 88년도 올림픽 때. 일본도 이제 그때 급등을 했던 그런 시기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였어요. 자, 일본이 급등기를 대응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일본은 그때 당시에 대출, 공급이 워낙 많이 있었고요. 역시 이제 호황기니까 주택 공급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또 대출을, 주택을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LTV를 100%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호황기다 보니까 이걸 계속 누리기 위해서 공급도 많이 하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100%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너도 나도 그냥 거의 다 집을 사게 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이런 그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대응 방법이 뭐냐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1년 만에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의 그 정책 금리를 1년 만에 3%를 올리게 됩니다. 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예금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흡수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면에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대출 금리가 3% 올라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상환 능력이 불가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보면 IMF 경제 위기라든가 우리가 2008년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때도 금리가 단박에 3%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때 연체를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가 올라가니까 연체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겠죠. 경매는 반값에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0% 대출을 해줬는데 50%의 낙찰이 되니까 어디가 타격이 되겠습니까? 금융기관이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물건은 그 순간 이제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제값을 따지고 사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절반으로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그때 당시에 금융기관이 대형 은행들이 30개 정도가 있었는데 한 6, 7개 남기고는 거의 다 파산하는 이 정도까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이게 10년, 15년 나라가 없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가 공식적인 날개 없는 추락이 2005년도까지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의 상황은 아베노믹스가 출연하면서 어마어마한 또 재정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도심지 위주의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이런 그 도심지 위주의 가격은 다시 좀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고령화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외곽 지역, 지방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당 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가장 지금 주택 시장의 문제는 공가입니다. 빈집이 인구가 지금 일본 1억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전국의 빈집이 840만 호를 넘는다. 맞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본의 이런 주택시장 문제는 지금 도심지를 빼고는 상당히 한계가 발생한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상태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는 대출에 대한 관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지금 사실은 그 참여정부 때부터 노무현정부 때부터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LTV가 40% 아닙니까? 네. 규제지역 위주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대출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대출 규제가 지금에 와서는 뭐 방어막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지금 약간 이렇게 부족한 시점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제 금리입니다. 지금은 금리를 낮춰서 전체가 다 상생하는 개념의 경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식 버블 붕괴를 지금 이 순간에 따라서 같이 하락을 해야 될 개연성은 거의 커 보이지 않고 공통점도 많지 않은 상태다. 물론 이제 고령화 추세에 따른 그런 뭐 흐름은 따라갈 수 있다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역시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과는 우리나라의 시장은 좀 달리 해석하는 것이 말한 대로 이제 적합한 그런 그 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본처럼 우리가 폭락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네. 일본 같은 경우가 그 버블 폭락 이후로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바뀐 것이 예전에는 부동산이 하나의 투자 대상이었다가 지금 이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한국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무슨 상승 기대 효과보다는 예. 그냥 거주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더 상승 못하고 네네네. 이런 의견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 전반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이런 시장의 유동성을 대체할 만한 대체 투자 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5억,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 투자자는 예를 들면 뭐 주식이 됐던 뭐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됐던 리츠가 됐던 이런 다양한 형태의 투자 수단이 있다면 이런 정도로 이제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순위의 1순위가 부동산으로 아직까지도 자리매김하고 있고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은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이런 신념들이 아직까지도 자리하고 있고 그게 또 실증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심중적으로는 당연히 거주 수단으로 가고 투자 수단이 아니면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라는 것은 상품성을 보유하고 있고 환금성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 수단의 대세가 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아파트는 이건 계속 투자 수단으로 가면 안 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것은 공급이 확대돼서 시장의 수급이 안정될 때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하긴 어렵고 이 주택 공급 체계를 확실하게 세워서 조기에 이런 공급을 확충해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면 그런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격이 막 폭등하거나 상승하거나 부동산이 그러는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정부에서는 미리 이렇게 이렇게 보면 대충 이렇게 네. 수치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잖아요. 네. 미리 이렇게 집을 좀 만든다든가 이런 네. 대책을 미리 세우질 못하는 거죠. 항상 뒷북을 치는 것 같은데 모든 부동산 정책이. 예, 뭐 제가 정부 정책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정부는 매년 주거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네. 1년에 공급량을 얼마 정도 해서 얼마 정도 운영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공급하고 이런 주거 종합 계획을 매년 주택법에는 매년 2월 말까지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개 5월 달에 발표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공급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이 공급이라는 게 이제 시차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도시를 공급할 때도 지금 만약에 신도시를 지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입주는 빨라야 한 7, 8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현 정부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역대 정부가 주기적으로 이거를 시스템상 계속 관리를 해왔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 주택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주택청을 하나 설립하자.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 물론 국토부가 그걸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들쑥날쑥 이게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이제 정부가 어떤 정부에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 돼 버립니다. 지금 제가 공급 부족이라고 언급하는 이거는 사실은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그러면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일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아까 이제 그 88년 이 공급 그러면 호황기 시절에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대거 공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가 나타난 거는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역시 주택 가격이 올라가자 10년 만에 다시 2기 신도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가 언제쯤 나왔으면 딱 좋냐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의 임기 주기는 이제 38입니다. 38이니까 2010년대 초반 이명박 정부 말 내지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나왔어야 되는 제도예요. 이 주기를 따지면 한 10년 정도 주기를 따지면 굳이 따지면 그런데 이게 지금 늦은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공공택지, 신도시 이런 걸 지정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3기 신도시가 나왔지만 너무 늦었죠. 지금 3기 신도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6, 7년 정도 후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수급 불균형 문제를 당장은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런 신도시 공급뿐만 아니라 도심지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네. 대략 한 80%는 재건축 재개발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 정비창 얘기 나올 때 그 8,000호 공급한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 땅이 없습니다. 빈 땅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낡은 주택을 대체해서 새 집을 짓는 이 사업이 신도시와 더불어서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도 계속 지체됐고 신도시 사업도 새로 지정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역적으로 세분화해서 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된다. 왜냐? 정부는 바뀌어도 우리의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민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은 언젠가 주택을 수요로 필요하고 낡은 주택은 빨리 또 헐고 다시 지어서 새 집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게 순환 개념인데 이 순환고리가 끊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쭉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뭔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는 그 주무부서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이게. 물론 국토부가 있지만 이제 이게 요것만 전담하는. 그렇죠. 그것만 전담하는. 거기는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의 외풍에서 독립된 그냥 이 국민 경제를 보고 전체적으로 어디 외풍에도 연연하지 않고 이거를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공급을 체계를 세워서 갈 수 있는 이거는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선택한다면 10년 후에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을 좀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뭐 동해안부터 해서 이쪽 부산까지 내지는 이제 다도해까지 그리고 이제 서남해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발 부지 중에
아주 넓고 빈 땅이 있는데 무려 8,800만 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의도의 그 윤중로 이제 벚꽃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의도 면적이 강물이 찰랑찰랑하는 이 면적도 있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비교 사례를 잘 안 쓰고 윤중로 뚝방 안쪽의 면적을 쓰는데 이 면적이 대략 88만 평이에요. 88만 평에 8,800평이니까 거의 100배 정도. 그죠? 네. 큰 빈 땅이 있습니다. 어디 것 같습니까? 아니, 수도권 아닙니다.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네.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지역의 가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국토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뭐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특히 뭐 그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금융시장은 뭐 화랑을 뭐 겪고 있지만 네. 지금 실물 경제 충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뭐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은 뭐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네. 조만간 몇 달 후 엄청난 급락이 오지도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일견 또 부동산도 이제 실물 경제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위축이 부동산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하락, 폭락 뭐 이런 뭐 얘기들도 일부 시각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부동산 시장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뭐 이 코로나가 촉발된 이런 상황을 좀 전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 거냐 이걸 좀 예상을 해보면 제가 사실은 지난 3월 초부터 이 코로나의 추이에 대해서 계속 그 연구를 할 것 같기는 없지만 계속 추이를 들여다봤는데 제가 어떤 예상을 했냐면 3월 초 중순에 3월 말 정도면 완치자 수가 치료자를 초월하는 이런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3월 27일 날 정확히 적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3월 중순에 뭘 전망했냐면 4월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되면 완치자 퇴원하는 사람이 80%가 될 거다. 그리고 4월 말이 되면 90%가 될 거다.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겁니다. 다 적중했습니다. 뭐 돗자리 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망이 뭐였냐면 이거는 6월 말에 1차 종식된다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약간 이제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이제 그 이태원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고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개학입니다. 개학. 이 고비를 우리가 잘 넘기면 6월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심각한 코로나는 거의 종식된다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 환자의 그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한 7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환자는 11,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치료자는 700명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명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으로 거의 다 완벽하게 관리가 가능한 숫자인 거예요. 700명 정도는. 여기서 조금 늘어도 1,000명이 된다 한들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 최고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특수한 집단 감염으로 다량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6월 말 거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하는 게 제 마지막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또 의료계나 이런 데서는 연말에 2차 감염이 또 대유행이 나타날 거다. 이런 그렇죠. 또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오면, 2차가 오면, 겨울이 됐건 또 다시 추워지면 2차가 오면, 그때는 우리 그냥 가볍게 마스크 한번 다시 쓰면 된다. 왜냐하면 한번 해봤다. 한번 해봤냐 안 해봤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방적 차원에서 조심하고 늘상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2차가 오더라도 이 마스크의 힘을 빌려서 다시 한번 집중을 발휘하면 그때는 우리가 처음 당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독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 이 코로나 이 의학 시스템이 이제 계속해서 그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10월 경이면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내년 상반기면 백신이 나온다. 백신은 이제 예방적 차원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료 시스템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갖춰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코로나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이제 그럼 우리만 잘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만 잘하면 그렇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럽, 미국 뭐 이게 두 개를 본다면 이 유럽과 미국이 걱정인데 물론 뭐 미국은 뭐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서도 지금 경제 회복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럽과 미국, 이제 유럽이 일단은 이제 정점을 지나서 진정기미를 보이잖아요. 6월 말 정도면 유럽과 미국도 상당 부분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겠나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제한된 범위지만 경제 활동, 그러니까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공황, 뭐 일부의 그런 경제학자들이 그 정도까지의 심각성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게 경제 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게 되면 의외로 회복도 빨라질 거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게 되면 부동산은 부동산에 참여자가 있어요. 참여자, 부동산 활동을 하는 참여자 중에 이 코로나 경제 침체가 바로 부동산으로 연결되는 직격탄이 아닐 수 있는 게 부동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요자가 안타깝게도 지금 최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저소득층, 일용직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고 아파트를 매매하고 사고 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유층.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경제에서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아요. 여전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저금리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시의성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의 위축은 사실 코로나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한이 6월 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급매물이 나온 비중이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예기간이 끝났으니까 중과세 상태에서는 팔기는 거의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급매물이 사라진다.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 20-30% 떨어진 이런 물건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도 물론 20-30%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5%에서 한 10% 정도가 급매물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려하는 폭락 20-30% 이렇게 떨어지는 물건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려면 일단 팔려는 매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사는 사람은 안 사야 되고. 그런데 일단 당장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거의 제한적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제 하반기에 나타날 거로 예상이 들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코로나 상황과는 달리 위축의 우려 정도는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지적으로는 오히려 이 매수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의 유동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들은 사야 되겠다라는 매수자가 다시 일정 부분 매수 심리를 회복해서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개연성도 다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막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떨어진 10% 정도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게 하반기의 1차적인 제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서울의 그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품이 그 상태에서도 낀 것이다. 네. 이건 꺼질 것이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저자님은 이렇게 좀 하락 추세로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에요. 사실 제가 보더라도 이 서울의 주택 가격은 단기간 내에 너무 지나치게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2017년 대비 거의 지금 공식 통계가 50% 정도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년 만에 50%가 올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너무 많고 사실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적절했어요. 그 조정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사실은 19년 하반기
작년이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이게 좀 조정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변수가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2019년 들어서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을 대부분 다 했었죠. 그랬었죠. 예, 다 했습니다. 2018년 말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반대로 갔습니다. 금리를 인하했죠. 1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더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저금리발 금리로 인해서 하반기에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금리를 이제는 0%대로 다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 의한 그렇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리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본다면 이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만한 기회를 2번에 걸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가격을 낮추는 건 이제 금리 인상밖에 사실은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경제 회복을 할 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상생을 해야 되는 경제해법이잖아요. 이거를 할 수는 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올라서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수급이 불균형 내지는 또 개발 호재가 철도가 놓여진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경기도로 우리가 뭐 순위 얘기하는 수용성 뭐 이런 지역들로 이렇게 파급이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는 경기도로 퍼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약간의 지금 버블이 끼어 있는 상황인 것은 맞으나 지금 여러 가지 그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일정 부분 이제 지지되고 있는 양상이고 거기에 공급이 좀 부족한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이라도 대폭 늘어났다면 또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오묘하게도 이게 상승을 지지하는 그런 그 상승 변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매수자들 가운데서는요,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예. 좋은 가격에 살 기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분이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알아보는 분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은 겁니까? 이게 계속 언제 상담을 하든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매수 시기에 대한 그렇죠. 이게 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매수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시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18년간 부동산 전문 상담을 해오다 보니까 매수 시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간 계속해서 이 주택시장의 그래프를 매월 한 점 한 점 점을 찍어서 이 그래프의 추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당연히 바닥이죠. 바닥에서 사야 된다. 그런데 제가 바닥이라고 외쳐서 사라고 할 때는 누구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니까. 안 좋고 침체기니까.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침체기 하락기에는 안 사요. 언제 사느냐? 이 반등해서 올라갈 때 삽니다. 이때는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합니다. 이제 주식시장도 거의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가야지 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매수 시기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뭐 다 맞췄다는 건 아니지만 한 80% 정도 적중률이 있습니다. 네. 가격이 내가 기준을 잡아서 떨어지는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면 나는 사야 되겠다. 이거를 내심 정하고 있어야 돼요. 매수 시기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자,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라든가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억짜리가 뭐 10% 떨어져서 9억, 15% 떨어져서 뭐 8억 5천 이렇게 제 기준을 나는 8억이면 살 거야. 이런 내심 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억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는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 시기를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억이 아니라 바로 턴할 때 다시 9억에 사야 될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기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지금에서의 상태는 어떤 거냐? 지금 현실적으로 6월 전에는 단기적으로 급매물이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보유세 회피 이런 물량들이 막바지 물량들이 나와요. 이 물건들도 사실은 열에 9개는 이미 매매가 됐고요. 1개 남은 거예요. 지금 상태.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6월 전에 매수는 1차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급매물. 지금 이제 그런 급매물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급매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 15% 이 기준이 떨어져 있는 금액대라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요 상태가 오기 전에 가격에서 보게 되면 그 정도는 하락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나름대로는 급매물 위주로는 매수 시기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어떤 부동산의 급락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하시는 거네요. 어느 정도 상황은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급등까지 가지도 않겠으나 급락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 주택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꼭 필요한데 수요는 이제 완만한 우상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공급량, 이 공급량을 분석하면 그 시장의 추이가 보이게 되는데 네. 이거는 전국적인 물량에서도 지금은 물론 제가 전국적인 물량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계속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지역적으로 세분화해 보게 되면 서울 역시 1년 후, 2년 후에 우하향 감소하고요. 경기도 또한 그대로 급전직하입니다. 이제 지방은 뭐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지방 또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대세적으로는 우하향입니다. 자, 이런 공급이 위축되는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점에서도 이걸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년 주기는 뭐냐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2009년도에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0년, 11년, 12년 이때 정점에 있었거든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산을 그렸어요. 네. 그래프가.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2020년 지금은 2009년도 요 상태의 그 상승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그 물량 흐름을 고려하게 되면 이 입주 물량 추이를 고려하게 되면 요 초입 단계에서 바닥을 1년 내내 정체해서 찍다가 살짝 그 우상향으로 턴한 요 초입 단계에 있어요. 비록 숫자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이 대세적인 추이는 이미 바닥을 1년 이상 지지를 다지다가 살짝 꺾여 있는 상태가 지금 지방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 부동산에 이제 좀 더 만약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얘기겠네요. 역시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투자 시기는 지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방도. 이를테면 포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포항의 미분양이 급감을 했습니다. 같이 옆에 있는 경주는 미분양이 지진 여파로 인해서 그 감소가 아주 미미합니다. 포항은 뭐 거의 2,000세대 미분양이 거의 다 해소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좀 다릅니다. 경상남도가 이제 미분양이 제일 많은 그런 침체 지역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이제 한 5천 가구 정도를 가지고 있는 창원시예요. 창원시인데 창원시 5천 가구 중에 상당수는 특정 회사가 후분양을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후분양은 특정 회사, 건설사가 뭐 알아서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빼고 나면 창원도 인구가 이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을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까지 다 점검을 해서 이 공급에 대한 분석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군산 같은 경우도 우리는 경제 침체, 뭐 GM의 철수, 현대중공업의 공장가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침체는 심각하게 군산 시장이 침체한 건 확실한데 주택 시장은 또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내내 500가구 정도의 미분양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군산 시장이 이미 100가구 이하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택 시장은 또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시군 단위까지 입주 물량, 미분양까지 다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네. 예. 그러니까 가장 그 타이밍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분양 그 건수를 입주 물량과 미분양을 분석해서 네. 이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택 시장에서 비중이 한 80% 정도는 차지합니다. 아, 네. 예. 이걸만 잘 분석하고 여기에 이제 영향 요인을 넣는 거죠. 경제 침체. 그다음에 뭐 저금리, 유동성, 그리고 뭐 대출이든 부동산 정책이 됐던, 그다음에 뭐 지금의 상황이 부동산 측면에서는 또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시장을 이제 분석해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와의 관점에서 이제 한국인의 성향을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대다수의 그 투자 금액이 부동산에 몰렸다. 금융 쪽이 아닌 이제 이거에 대한 불균형을 좀 해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거는 그만큼 돈이 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렸던 거겠죠. 네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그 주택을 사는 게 최고의 투자처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그거는 약간 그 소득 계층에 따라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주로 좀 상담하는 게 부유층이기 때문에 부유층을 좀 말씀드리면, 부유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동산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한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부동산의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뭐 7, 80%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자는 물론 이제 어느 또 자산이 다른 자산들도 많기도 해서 그렇지만 대개 한 50% 정도대에 머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유효한 배분 비율입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상 부동산의 50%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이제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문제냐?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그야말로 이제 집 한 채가 전부인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자산의 7, 80%가 부동산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비율은 사실은 중산층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전 재산인 경우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중산층이 볼 때 부동산 7, 80%가 될 때 이 주택 한 채가 최고의 투자처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택 한 채를 가진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양도세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물론 9억 초과에 대해서도 뭐 연 8%씩, 물론 10년 거주하게 되면 80%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거의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아요. 물론 이거에 1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세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그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디테일하게 세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1주택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비과세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연구 많이 해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주택자로서 사는 길은 아주 이상적이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전세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집 한 채는 반드시 사고 시작하는 게 아주 나름대로는 개인의 자산 측면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전세에 머물기보다는 가능하면 내 자금 계획을 세워서 집은 매입을 우선순위로 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물론 혼자 살 때는 집 살 생각이 없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죠. 빨리 집을 사야 된다로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집은 가급적 서둘러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분양을 통해서 내지는 금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단 집은 사는 것이 우선이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쨌건 이제 뭐 저성장 시대가 돼가고 있으니까 자연히 그 어떤 투자 수익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이제 낮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수익률이 그래도 좀 괜찮을 것이다. 기대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부동산 종류는 뭐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뭐 이렇게 크게만 나누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가장 큰 투자 대안으로 현재까지 공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리고 전통적인 부자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토지였어요. 토지. 부동산의 원천적인 그 자원은 토지다 보니까 이 땅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도시라든가 이런 게 되면서 이 토지가 유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땅은 뭐 임야라든가 이런 땅들은 사실 팔기도 어려운 땅인데 그걸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이거를 수십억씩
뭐 수억씩 보상을 해준 거죠. 이게 이제 토지가 투자성이 높아진 그런 하나의 그 계기도 된 거예요. 개발을 하면서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유동화되면서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지구, 그 다음에 간간히 개발되는 그런 택지지구. 네.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에서는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이 토지에서 부를 창출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아파트도 투자성, 상품성, 황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1주택자로서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다 투자냐. 내 아파트가 오르면 다른 데도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갈아타려면 어차피 이건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임머니 같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 것도 올라가면 다른 것도 올라가는 거죠. 아주 맞는 말씀인데,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있는 사람끼리 비교하면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 사람과 전세에 사는 사람을 비교할 때는 이게 천지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예. 아파트는 5억에 사서 이게 몇 년이 지나서 뭐 10억이 될 수가 있는데, 전세금은 같은 5억에 시작하면 10년이 지나서 계속 5억인 거죠. 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매력적인 것은 다시 한번 아파트 1주택자.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인데 이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뛰어난 상품성 때문에 그렇고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이 100이라고 치면은 58%입니다. 주택 유형 중에서. 근데 이게 전국 평균은 61.4%고 이게 경기도도 68%가 넘어요. 경기도가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냐면 신도시가 수없이 많이 경기도에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비율이 오히려 서울보다도 10%가 높아요. 서울의 58%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 100명을 모여놓고 앞으로 어디에 살고 싶으냐, 아파트에 살고 싶으냐, 연립 다세대 단독에 살고 싶으냐, 이렇게 설문을 조사하면 네. 답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아파트 살고 싶죠. 열에 9명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내가 비록 연립 다세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연립 다세대가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예요. 단독은 11%, 기타 주택이 1% 정도 돼서 100%입니다. 아파트 58%, 연립 다세대 30%, 단독 주택 11%, 기타 주택 1%. 자, 30%인 연립 다세대 살지만 내 장래 희망은 아파트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희망 수요는 90%인데 아파트의 재고는 60%밖에 없는 거예요. 이 30%가 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의 재고가 30%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에서 특기할 것은 서울의 주택의 100채 중에 45%, 거의 절반 가까이는 2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이에요. 이 낡은 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무슨 또 욕구가 생기냐면 아파트에 사는데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나는 새 집에 살고 싶어. 새 아파트, 헌 아파트는 천지 차이죠. 삶의 질에 있어서. 그렇죠. 아주 품위가 다르죠. 요새 새 아파트는 뭐 조식 서비스까지 다 해줘서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상태까지 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살고 싶다. 이런 희망이 막 용솟음 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새 아파트가 나타나게 되면 서로 새 아파트를 살려고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돼서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서울의 도심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34평 기준으로 10억을 다 넘습니다. 어디에 지어놓든지 간에 10억을 다 넘어요. 네. 이미. 그러니까 이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집중은 향후에도 부동산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뭐든지 이제 그러니까 네. 내구 연한이 오래될수록 이게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됐고 노후화가 돼도 네.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뭐 그렇게 내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르면 오르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건축이죠. 현재 용적률이 우리가 용도 지역을 뭐 2종 주거 지역, 3종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아파트는 대개 2종 주거지역이나 3종 주거지역에 지어지는데 2종도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 상향을 시켜서 3종 주거지역 정도로 올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럼 3종은 용적률은 대지가 100평이면 그 지상에 건물을 몇 프로 지을 수 있냐의 그 비율이에요. 대지가 100평이면 아파트는 300%까지 법상 최고를 허용합니다. 그럼 대지가 100평이면 위에 면적은 30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의 용적률이 아파트가 5층짜리면은 이게 100% 이하예요. 그리고 대개 80%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얘가 낡았지만 5층짜리야 이러면은 어느 정도의 변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100%짜리가 300%로 200%의 면적이 더 늘릴 수 있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일반 분양분으로 매각을 해서 이거를 조달해서 공사비도 주고 조합원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럼 조합원은 지금 30평이면 이걸 늘려주는 거죠. 40평, 50평으로 늘려서 받는 거죠. 이런 프리미엄이 나타나기 때문에 낡고 5층짜리 저밀도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치가 높아지려면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제 중층 정도 10층에서 15층짜리 아파트까지도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용적률 기준을 일단은 180% 정도로 잡습니다. 그럼 180%에서 300%로 커지면 120%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됩니다. 구태여 굳이 따져서 마지노선을 따진다면 200% 정도입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250%, 70% 이렇게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에 지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300%로 남은 게 몇 프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이런 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예요. 리모델링으로 가서 뭐 15층 이상이면 3계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3층 증축. 이제 리모델링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 마구마구 계속 많은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200%가 아래쪽에 여기는 재건축 가능한 물량. 근데 200%대로 이미 높이 지을 만큼 20층, 25층 다 지은 아파트들은 이제는 리모델링 시장으로 재편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은 향후 10년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지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매력 있는 물건이 없겠네요. 재건축 물건이 매력적인 게 거의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리모델링 시장으로 재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아파트는 30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15년 됐다고 아파트가 뭐 낡아서 이걸 고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돼야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하면은 그 가구 수를 좀 더 늘리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분을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계층. 예, 지난 그거는 뭐 120%, 180%를 늘릴 수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는 그게 좁아졌으니까 그거만이라도 얻고자. 자, 20층짜리라고 하게 되면 3층을 더 늘릴 수가 있어서 23층짜리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하고 뭐 쌤 하면은 이익이 되나요? 그래도 이제 그 3계층 정도로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서 물론 이제 추가 분담금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추가 분담금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의미를 굳이 부여만 할 수 있다. 근데 리모델링도 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 동간거리가 너무 따닥 붙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어느 면적을 넓히냐면 이쪽 발코니 부분과 계단 부분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늘리다 보면 이게 너무 아주 밀접하게 접해져 있으면 리모델링도 못하는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나 지상 주차장에 있는 단지들은 이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팔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건축적인 관점이에요. 주차장을 지하로 내릴 수 있는가 아파트를 떠받친 상태에서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으로 엘리베이터 연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력으로 등장하는 거죠. 큰 작업이네요. 이게 보니까. 리모델링도 물론 이제 뭐 기간은 건축공사 기간보다는 짧아요. 건축공사 기간은 보통 한 3년 정도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뭐 1년 반, 2년이면 끝나긴 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도 이제 넘어야 될 고비가 뭐가 있냐면 수직 중축. 그래서 3층 올리는 문제, 수평 중축은 허용이 된 거예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수평으로 40% 늘릴 수가 있고 8호 초과는 이제 30%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평도 되고 수직은 이제 2층이나 3층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돼 있는데 결정적인 건 내부예요. 내부의 아파트 내부에 보게 되면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기둥이 없어요. 기둥 보셨습니까? 아파트에?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 예. 90년대 이전에는 아파트에 기둥이 있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이 내력벽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대로 두고 해야 돼요. 그대로 들고 양쪽 옆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사각형이었던 평면이 직사각형으로 되면서 벌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방이라든가 이거 구획을 하고 있는 벽을 그대로 두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잡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이 뭐냐면 내력벽 일부 철거입니다. 이게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치면은 이 내력벽을 일부 20%를 철거하게 하는 거를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 중인데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어요. 원래 작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올해 3월에 발표한다더니 다시 9월달로 미뤄놨어요, 지금. 그게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맨 처음에 국토부가 허용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용역하겠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게 만약에 9월에 허용이 된다면 20%가 내력벽을 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평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쾌적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평면 구성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도 상당 부분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리모델링에서 주안점이 하나 있어요. 공급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위에 올리는 2, 3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가 넓은데 60평인데 부부 둘이 살아야 된다. 분가하고. 네.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를 부분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 임대가 가능할수록 세대 구분형 주택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60평이면 나는 40평만 해도 충분해. 40평에 살고요. 20평은 벽을 싸서 세를 줄 수 있는 투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분당 같은 데는 중대형 아파트가 많아요. 그렇죠. 예, 이런 데를 칸막이를 통해서 별도의 하나의 원룸 투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치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 대신 집은 한 채로만 계산이 됩니다. 한 채로만 계산이 되고 나는 여기서 월세를 뭐 100만 원을 받는다. 이거 엄청난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세대일 때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물론 그리고 그 집의 기준 시가가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월세를 여기서 몇백만 원을 받든지 간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세상이 향후 10년 이후에는 이 시장에서 재건축이 사라지고 이제는 20층 이상 25층 이런 시장이 남았을 때는 리모델링이 대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또 찾는 그게 거고. 또 일정 부분 그 1인 가구, 2인 가구의 공급량의 하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세대를 구분해서. 되니까. 그거는 특별히 늘리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구획을 통해서 공급 증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뭐 재개발 아파트 네. 이런 것 재개발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그 내벽에 대한 그 법이 허용이 됐을 때 이제 이게 확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리모델링이 자유로워지면서 매력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 평면이 개선이 되면서 이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어떤 아파트들이 또 이제 뭔가 시세가 그럼요.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재건축에 이제 차순위로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리모델링이 매력적인 단지다. 그렇죠. 뭐 뭔가 하여튼 저수익, 저금리 시대에 뭔가 높은 수익을 찾기 위한 그 돈의 흐름은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리모델링이 된 후에 가격 상승률은 종전의 사례를 보면 리모델링 된 게 몇 개 단지가 있어요. 한 30% 정도 상승했다. 그래요? 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그럼 10년 후, 지금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만약에 투자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은 어디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여러 지역으로 나누셨는데 네. 일단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디가 가장 괜찮은 지역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뭐 특정 지역을 꼽는 거는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 서울에는 이 한강이 흘러갑니다. 한강. 네. 한강이 서울의 한 가운데를 이렇게 W자로 동해서 서로 흘러갑니다. W자로 흘러가면서 이 한강변에 사는 가치가 이 W의 가치를 누리는 거로 된다. 이 W는 웰스, 부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강 조망권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강변에 산다라고 했을 때의 가치는 우선 가장 지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곳이 반포입니다. 반포. 새 아파트로 제일 먼저 강남에서 바뀌면서 가격을 지금 뭐 3.3제곱미터당 평당 뭐 1억 원을 찍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강변에 새 아파트로 바뀌는 이런 가치가 반포가 먼저 치고 나갔고, 자, 반포가 서울 지역구라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옆에는 이제 대장주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주. 전국구죠.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압구정의 가치가 재건축이 되는 순간 전국의 부자들의 2세, 3세가 모여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은 전국구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꼽으라고 하면 전통적인 교육의 강자이면서 역시 부유층의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대치도곡입니다. 대치도곡에 이를테면 뭐 우성선경 미도 옆에 타워팰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재건축이 되는 날 그쪽에 우뚝 솟아오르는 그런 가치를 유지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강변으로 살짝 돌아오게 되면 청담동 지역이 있습니다. 청담 삼익이든 홍실이든 삼성동 아이파크든 여기 일련에 그 한강변에 지어지는 요 군락이 또 한 번 좀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쪽으로 한번 잠깐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시세도 좀 거래도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그게 역사를 좀 얘기하면 2009년도, 2011년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절에 통합 개발을 해서 70층으로 상업지역 수준으로 개발을 해라. 그 대신 기부 체납을 40% 해라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때 당시 여의도의 반응은 뭐냐면 이 40% 왜 내 땅 떼가냐였습니다. 그거를 안 했어야 됩니다. 70층으로 하고 40%는 땅을 떼가지 않습니다. 공원으로 배관하고 공원이나 뭐 이러면 뭐 음악당위를 지어주든 공공기관에 들어오든 이런 거로다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단지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땅을 누가 어떻게 떼가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못 인식을 한 거죠. 그 결과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로 갔습니다. 개별 개발, 각자 개발해라. 로 가다가 2018년 7월 여름에 박원순 시장이 통합 플랜을 다시 발표합니다. 여의도는 가만히 각자 하게 되면 약간의 난개발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통합 개발하라. 그 이후에 정체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의도가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의 어려움은 뭐 굳이 이해관계가 다 틀리니까 이걸 합의해서 이루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통합을 해서 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스터 플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의도는 정체 상태. 자, 여의도가 만약에 개발이 나타난다면 여의도에서 이 한강 조망을 통해서 가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서울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 용도 지역 자체가. 네.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한강을 동남향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로 가치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바로 한강변은 아니지만 송파에서 대장주가 하나 있는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역시 이제 최고의 부촌이죠. 송파에서는 최고의 부촌입니다. 여기가 재건축이 될 경우 바로 앞에 이제 아시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는 이제 마이스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되고 뭐 야구장, 운동장 뭐 이렇게 형성되는 이 군락이 나름대로는 또 하나의 부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 강남 지역에서는 물론 여의도를 강남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남쪽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로 집중력을 좀 유지할 거다. 물론 이제 잠실이 또 서운해할 수는 있겠네요. 잠실 5단지 이를 비롯한 이런 재건축 바로 옆에 5단지 옆에 장미 아파트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뭐 이런 대단지들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강남이네요. 한강변을 따라서 한번 이제 강남 쪽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강남을 나는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강남 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난 강남에서 꼭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성향이 강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이제 1등주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주식도 우리가 우량주, 1등주에 네, 매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되는 곳에만 해야 된다. 앞으로는 거기만 뭐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강남 지역이 괜찮다고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좋은 지역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강남 지역은 그냥 하나만 보면 딱 갖춰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완벽한 철도 기반시설입니다. 강남은요, 도로도 바둑판처럼 돼 있지만 철도도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지하철은 동서로 가는 게 많습니다. 동서로 가는 게 많은데 신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사역에서 이제 강북에서 넘어서 3호선이 가죠. 네. 3호선은 S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게 동서로 가는 방향은 아닌데 신사역에서 앞으로 위례신사선이 만들어집니다. 청담까지 가서 삼성동으로 가서 송파 헬리오시를 통해서 위례신도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산대로가 하나 그어집니다. 동서로 그어지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노년역입니다. 7호선. 네. 7호선이 이 노년역 따라서 쭉 가죠. 네, 청담역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봉은사로에 9호선이 있습니다. 신노년역. 신노년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삼성동까지 쭉 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로가 나오죠.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테헤란로에는 2호선이 가죠. 자, 신사역 도산대로에 위례신사선 가고, 7호선 가고, 9호선 가고, 2호선 갑니다.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양재역. 양재역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는 거는 3호선입니다. 이렇게 고속터미널 들러서 양재에서 다시 대치도곡으로 갑니다. 이렇게 동서로 노선이 굉장히 촘촘히 짜여져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완성작은 뭐냐면 남북 노선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 맞춰지겠죠? 현재 남북 노선은 분당선이 있습니다. 도곡역에서 출발해서 선릉역을 거쳐서 강남구청 거쳐서 청담으로 해서 쫙 올라가는 왕십리까지. 이게 이제 왕십리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됐어요. 물론 청량리에서 왕십리에서 청량리는 1시간에 한 대여서 무늬만 분당선이긴 하지만 어쨌건 연결이 됐어요. 앞으로 나오는 메인 노선이 나타납니다.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은 지금 강남역에서 남쪽으로 판교, 분당, 광교, 이제 호메시까지 연장된다고 해서 수원에 또 아파트 값이 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북진합니다. 북진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22년 개통입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22년 신사역에서 넘어옵니다. 한남 뉴타운. 동빙구역에 서는데 지금 보광역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남 뉴타운에 2개 역이 만들어져요. 다음 역이 중앙박물관, 용산역입니다. 용산역부터는 이제 시청 광화문 찍고 고양 삼성까지 가야 되는데 이 노선은 100% 확정은 안 됐어요. 요건 가을쯤에 아마 확정이 될 거예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에 분당선이 있고 신분당선이 있고 물론 이쪽 외곽의 동작 쪽에는 이 4호선이 내려가긴 합니다. 4호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강남은 바둑판처럼 전철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대로 됩니다. 이보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없다. 그래서 강남을 위해서 전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강북의 전철은 굉장히 이렇게 꼬입니다. 노선이. 어차피 도시개발 자체가 그렇게 안 됐었기 때문에 노선이 아주 그냥 이렇게 자유선이죠. 그런데 비해서 강남은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잘 돼 있는. 그래서 강남이 살기는 아주 좋습니다. 우선 강남이라는 곳이 이런 그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철도 기반시설이 아주 양호한, 그래서 우리가 주거 선택 기준에서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을 꼽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육보다도 교통이 최고의 1순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면에서도 강남은 아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부유층 단지에서도 그 결정적인 장점은 역세권이라는 게 가미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강남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북에도
도시철도 위주로 지금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이런 기반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 뉴스를 보면은 강남과 같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성공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 앞으로 강북은 뭐 어떤 변화가 없을까요? 미래에는? 강북은 강남이 재건축 위주로의 컨셉을 가져간다면 강북은 이제 재개발 위주인 거예요. 재개발 위주로 해서 대규모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포예요. 마포가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통해서 빨리 강남에서 변신한 것은 반포고, 강북에서는 빨리 새 아파트로 바뀐 것은 마포가 있고, 성동, 금호동 일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언덕 위주로 막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있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로 대거 바뀌면서 여기도 상당 부분 직주 근접 형태의 그런 가치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강북은 재개발 속도를 빨리 해서 이쪽에 좀 기반을 확충하고, 기존에 이제 재개발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은 뭐 철도가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될수록 강북의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강북의 재개발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 사람들 합의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이 되면 강북에서 최고의 자리로 등극할 건 역시 이제 한남 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남 뉴타운이면은 마포 쪽인가요? 아니죠. 한남동이죠. 아, 한남동. 한남동이니까 한남대교 북쪽인 거죠. 한남대교 북쪽에 좌측 용산공원이 성립이 되면 이제 동쪽이 되는 거죠. 예, 이태원, 이태원 남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 쪽으로. 그래서 그런가요? 몇 년 전부터 이태원이 가격이 엄청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한남 뉴타운이 지어지게 되면 용산공원의 동쪽으로 유엔사 부지와 수송부 부지가, 이거는 이제 미군이 내려가면서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해서 여기는 고급 주상복합에 들어가고, 그 동쪽으로 한남 뉴타운이 1구역은 해제가 됐어요. 그럼 이태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권으로 가겠다는 거고 해제됐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개발이 되면 한남 뉴타운의 2, 3, 4, 5가 한 12,000세대급이 돼요. 상당히 많죠? 상당하네요. 네, 한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가 있고, 가운데 이제 청화 아파트라고 재건축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게 되면 여기가 줄 잡아 한 17,000, 8,000세대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남동 일원에. 그래서 여기가 거의 천지 개벽 수준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강북의 이미지는 아닌 건가요? 천지 개벽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강남에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위력이 이 한남동, 용산 공원 주변에서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이제 2인자 정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성수 전략장비구역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성수동은 정말 몇 년 전부터 아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뚝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영동대교까지 이 한강변에 대규모 이제 그 성수 전략장비구역이라서 1, 2, 3, 4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또 한 8,000여 세대, 8,200세대 정도가 여기가 새로 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이 한강변에. 강변북로변이죠. 그러면서 여기도 아주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다리만 건너면 또 강남 압구정이기 때문에 이 가치도 상당 부분 미래에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GTX 노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노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GTX 노선은 시공초월 특급 호재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무슨 무협적인데요? 제 강의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시공초월 특급 호재, GTX에 주목해야 됩니다. GTX는 시공초월, 그 뜻에도 있듯이 1시간, 1시간 반이 걸려서 가야 될 거리를 단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이 공간의 개념을 그냥 바꿔놓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파주에서, 인천 송도에서, 그죠? 이 종점 수원에서 강남의 삼성역까지 22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동탄에서 20분 만에 강남에 오고. 엄청 빨리 오네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마석,
그다음에 이제 양주 덕정, 파주 운정 뭐 이런 데가 종점들이에요. 자, 종점들은 서울에 강남에 뭐 진입하든 뭐 서울에 진입하려면 교통수단 활용해서 대중교통 탄다면 1시간, 1시간 반은 좋게 걸려야 오는 거리를 단 20분,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다. 거의 시간의 개념을 3분의 1로 단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상당한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서울 도심의 비싼 곳에 안 살아도 직장이 서울에 있지만 출퇴근은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주택시장의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점도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종점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은 1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노선의 종점들, 시점 종점들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역들, 두세 정거장만에 서울에 올 수 있는 거리들. 이를테면 A 노선에서는 이제 고향 쪽에서는 대곡역 정도가 아주 괜찮은 자리로, 지금은 허허벌판인데 거기 이제 아파트 많이 들어서겠네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될 자리입니다. 아파트는 바로 옆에 고향 창릉 신도시에 짓겠다고 해놨고, 창릉 신도시. 예, 그걸 빼놓은 이유는 일산이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대곡을 아마 첨단 산업 단지로 바꾸지 않겠나,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이렇게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에요. 이미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이미 3호선 경의중앙선에 GTX역까지 생기는 데다가 지금 이제 부천 소사에서 김포공항 거쳐서 여기 대구까지, 소사 대곡선까지 남북으로까지도 다 연결돼 있고, 여기에 뭐 고속도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 문상항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아파트만, 지식산업센터만 지으면 됩니다. 자, 그런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살짝 내려와서 비누에서 보면 부천 종합운동장. 부천 종합운동 다음이 신도림 여의도예요. 네. 자, 이 GTX 한 정거장은 4, 5분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소요시간이. 그러니까 부천 종합운동장, 부천에서 여의도까지 10분인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얘기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삼성동을 두 정거장만에 올 수 있는 데는 과천이 있어요. 과천에서 양재 삼성역이에요. 네. 그럼 과천이 준강남인데 삼성역에 10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양재 한 정거장에 가서 신분당선을 3호선을 환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죠. 이 과천이라는 데가 준강남인데 어찌 보면 이제 준자를 떼야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천은 워낙 이미 너무 집값도 비싸고 알려진 그렇죠. 데니까 많이 올랐죠. 이미 이제 제외하고 그러면 한 정거장 더 가면 군포 금정역이 나옵니다. 금정역. 과천에서 다음 정거장이니까 15분 만에 삼성역을 갈 수 있는 거죠. 금정역의 배후는 산본 신도시예요. 1기 신도시죠. 산본 신도시가. 네, 그렇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산본 신도시가 배후인 거예요. 거기서 삼성역까지 15분인 거예요. 의미 있죠? 네, 의미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제는 또 뭘 봐야 되냐면 성남, 이매, 판교 이매하고 판교역 사이가 여기 하나 생기고 용인 구성역이 생깁니다. 용인 구성역 밑에가 이제 화성 동탄입니다. 자, 용인 구성. 역시 판교와 분당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역이 용인 구성역이에요. 이런 주변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남양주 별내역이 있습니다. 네. 대곡역은 제가 서북의 판교라고 명명을 했고, 지금 여기에 판교가 있으면 서북의 판교는 대곡역이고, 이 남쪽, 서남 쪽의 판교는 광명역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판교가 있고, 그럼 이제 동북이 하나 남았네요. 동북은 별내역입니다. 별내역에 GTX가 서고, 경춘선이 서고, 지금 이제 지하철 8호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별내역이 남양주의 이제 대표 핵심 지역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별내역에서 8호선, GTX 타고 바로 서울역까지 망우, 청량리, 서울역 세정거장입니다. 네. 10분대에 올 수 있는 거죠. 확 당겨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의정부입니다. 진짜 먼 곳인데요. 멀고, 심리적으로도 멀고, 그러죠? 멉니다. 자, 근데 GTX C 노선의 종점은 양주 덕정입니다. 덕정 다음 역이 의정부입니다. 하나 들어왔죠? 의정부 다음 역이 서울로 들어옵니다.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입니다. 몇 정거장 안 되네요, 삼성까지. 몇 정거장 안 되는데 창동과 강운대는 또 역도 가깝기 때문에 이건 4분짜리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1, 2분짜리인 거죠. 1, 2분짜리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따지면 하나만 해도 됩니다. 광운대역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 4정거장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3정거장 남짓이에요. 15분, 20분 안에 의정부에서 강남의 삼성역 한복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의 가치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그 어떤 종점 같은 그런 거점, 거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노선 그 역 자체 주변이 중요한 건가요? 자, 노선의 외곽 지역 종점들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GTX를 이용하지 않고 대안을 생각하면 여전히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접근성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일반 전철을 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약간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쪽 10분대짜리들은 대체 수단이 또 역시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강남을 중심으로 GTX 노선, 그러니까 강남을 10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 강남이나 아니면 이게 GTX가 3개 노선이잖아요. 네. 앞으로 하나 더 만들어져요. D 노선도 생겨요. D 노선은 이제 간단하게 예상하면 김포 한강에서 인천 검단 여기 이제 신도림이나 이쪽을 거쳐서 강남역, 잠실역 거쳐서 뭐 이 가상입니다만 하남까지 이렇게 연결될. 자, A, B, C, D 만약에 4개가 생긴다고 하면 이 노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파급력, 이제 크로스되는 여기 환승역이 생기게 되잖아요. 서울에 3개가 있습니다. 현재 ABC에서는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이런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들의 환승역으로서의 가치도 아주 뛰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수도권의 수요가 다 모인다는 거죠. X축으로. 삼성역 같은 경우는 X자로 수도권의 수요가 다 모여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이제 집중력이 커지는데, 방금 언급했던 10분대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GTX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한 시공초월 특급호재입니다. 예. 이거의 변화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주택시장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부동산 시장에 계속 대응을 해줘야 거기에 맞춤식으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왜 도쿄 말고 그 외곽 지역의 그 신도시들이 전부 뭐 신칸센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었죠? 막 폭락하고 빈집이 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한국의 이 수도권 신도시의 가치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뭔가 비슷해질까요? 아니면 계속 어떤 지금의 일본과는 이제 달라집니다. 자, 일본의 신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신도시처럼 가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칸센을 타고 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멀었어요. 거리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의 그 거리 우리의 개념과 서울의 틀리군요. 주변에 있는 신도시가 아니에요. 거리가 멀었어요. 그걸 이제 신칸센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노인층만 남았어요. 젊은이들은 너무 멀다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거리예요. 시간은 설령 뭐 타고 갈 수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일본의 교통비가 너무 비쌉니다. 일본의 전철값은 한 구간도 5, 6천 원이에요. 우리 1,000원이면 갈 거를 거기는 5, 6천 원 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도 상당하겠네요. 그럼요. 아무리 할인을 출퇴근 시간에 해주더라도 이거는 너무 출퇴근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거의 살인적이에요. 우리가 15,000원 정도에 가면 거기는 5, 6만 원 내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의 이런 외곽 신도시는 너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은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 층은 다시 다 도심으로 이주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일반 전철로 갈 수 있는 도심에 살 거야. 그래서 전철 타고 1시간 내에 도쿄를 들어갈 수 있는, 동경역을 들어갈 수 있는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외곽의 신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가깝습니다. 신도시라고 해봤자 거의 같이 연접돼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메트로시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요 작은데 그대로 몰려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멀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GTX가 커버를 하는 거예요. 조금 먼 지역의 그 거리를 GTX가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양산과 수도권 신도시와 일본의 상황은 천양지차.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도시가 뭐 퇴보할 거다. 이거는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맞지 않아요. 이를테면 굳이 언급한다면 수도권을 떠나서 있는 것들의 이제 그런 한계는 생길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더 외곽 지방 도시. 지방은 뭐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직격탄을 맞이하고 거기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냥 우리가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겠네요.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이 양상이. 그래서 우리 수도권 신도시는 거의 사실은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워낙 좁고 메트로시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유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앞으로 네.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네. 10년 후에 정말 괜찮아질 수 있는 네. 뭔가 투자 목적이 됐든 거주 목적이 됐든 좋아지는 환경이 어느 지역이냐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 GTX라는 이 노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좀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됐고요. 네. 네. 정말 어느 지역이 앞으로 좀 괜찮을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부동산 10년 후 미래 가치에 주목하라 저자이신 박합수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